학자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인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은 지혜학교 5학년 학년 프로젝트로서 1년간 한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인문학적 관점으로 네 가지 과목을 통해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해내는 심화 과정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발돋움하여 6학년 인문반을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주제는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정치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철학팀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목차고요. 주제, 쟁점, 자유론의 역할,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논문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논문 제목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관점에서 제안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의 공적 대안인데요. 미루어 아실 수 있듯이 저희 연구 주제는 대략 학교폭력 가해자를 향한 신상털기와 그 문제의 대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통신 매체가 발달하며 정보 공유가 쉬워지자 신상털기로 대표되는 사적 제재가 인터넷상에서 몹시 늘게 되었습니다. 사적 제재는 아시다시피 법치국가에서 이해될 수 없는 행위이며 무고한 이나 죄 없는 가해자 가족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요즘 성인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표혜림 씨 동창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그러니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표혜림 씨의 동창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무단으로 이제 공개해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지라 저희 논문팀은 이것에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자세히 연구를 해보고자 또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저희 인문연구 주제가 정치인데도 사실 정치적인 내용은 크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삶과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세세한 것 하나하나가 모두 이제 정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앞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연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팀은 논문 안에서 직접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현황을 분석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서 제안하는 그 자체로서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논문을 작성하는 일종의 실험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다음 저희 논문은 저희 철학 이번 2년은 자유로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에서 자유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자유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해주실 염현지님 모시겠습니다. 네,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논문 제목이 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 너무 길어가지고 저도 못 내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관점에서 제안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의 공적 대안이라는 문장형 제목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논문은요,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에 집필한 자유론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자유론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책이고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완성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자유론에 나온 인용문 하나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시작! 법으로 부여받은 작은 사람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해도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그들의 이익과 상관 있는 문제를 사려 있게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회가 직접 법을 동원하지는 않더라도 여론의 힘을 빌려 그런 행동에 대해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밀은요, 타인에게 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가 그에 대해 사법적 권한을 가지며 직접 법을 동원하지는 않더라도 여론의 힘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이런 여론의 제재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상털이 행위는 현재로서는 불법적 탈법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논문에서는 미리 주장한 여론에 의한 제재에 주목을 해서 이것이 합법적 행위로서 더 광범위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줘. 네. 다음은 쟁점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준비를 했고요. 가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신상 공개가 만드는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첫 번째로 대한민국은 이제 법을 통해 통치하는 법치국가입니다. 또한 사적 제재는 이제 법치국가에서는 불법인데요. 그러므로 자유론에서 정의한 올바른 여론에 의한 이제 시민들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해자의 주변인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두순의 집 앞에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 BJ나 사람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가해자의 주변인을 비난하는 네티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가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못되거나 위조된 신상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를 하였는데, 이 중에는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들과 아직 용의자였던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마저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2021년 한 해에만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폭로당한 연예인 중 다수가 실제로는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면 이 사적 제재로 행해지는 신상 털기와 다르게 법이 정하는 선에서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이 신상 공개라는 이제 절차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신상 공개의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상 털기가 아닌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자유론에서 미리 주장한 여론에 의한 올바른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저희 쟁점으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뭐죠? 결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아니, 필요 없어. 이제 앞에 보셨던 그 표현 사건과 같은 이제 올바르지 않은 사적 제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정의감에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불특정 다수인 대중에 의한 불차별적이고 무분별한 공격의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법률상 강력범죄라고 간주되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제 현행법이 지정한 방식으로 이제 신상 공개를 하고 그 외에 얕은 수위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시험 면접이나 대학 입시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반드시 가해 사실을 첨부하게끔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법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여 올바른 여론의 제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성인이 된 학교폭력 가해자 신상털이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까지가 저희의 결론입니다. 네, 2년 미술팀 발표 시작했고요. 저희 팀원은 여세영, 유서진, 이재상, 최혁택입니다.
도미의 작품과 도미의 작품과 현실의 완평을 통해 바라본 권력과 시민의 정치적 참여에 관한 연구입니다. 주제 당시 프랑스 정치 역사 동미생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결론 읽겠습니다. 저희는 현 시대 정치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은 19세기 프랑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리하여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직접 정치 풍자화가인 오노레 도미에의 정치 풍자화와 현 시대 정치를 비교하고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치적 상황으로는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었고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이 혼란을 틈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824년 9월 16일 샤를 10세가 즉위하였고 샤를 10세는 자신의 뜻대로 정치가 흘러가지 않자 긴급 명령권을 악용해 4개의 긴급 칙령을 발표하였습니다. 1830년 7월 27일 이 칙령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이 7월 혁명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샤를 10세가 폐위되고 루이 필립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왔고 루이 필립은 이를 무력 진압을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을 트랑스 논행가의 학살이라 불렀고 이것으로 루이 필립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루이 필립의 잘못된 외교와 경제적 위기가 겹치면서 1848년 2월 23일 2월 혁명이 일어났고 루이 필립은 폐위되었습니다. 그 후 1848년 8월 25일 임시정부가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게 되면서 이게 당시 정치적 상황 노래가 흐릅니다. 네, 도미의 생애 발표하겠습니다. 프랑스 화가인 오노레 도미는 1808년 2월 26일 날 태어났습니다. 1830년 이제 22살의 나이로 첫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이때 7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1831년 11월 16일 대표작 가르앙키아를 발표하게 됩니다. 도미의 가르앙키아는 국왕을 풍자한 것으로 언론 탄압을 받은과 함께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1833년 2월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도미에는 40여 년간 정치 풍자화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을 많이 남겼고 그 시대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7월 혁명과 2월 혁명 덕분에 정치적 문제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잘못된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시력을 잃어 힘든 생활을 보냈고 1879년 2월 10일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가르앙키아는 오노레 도미의 작품 중 한 개이며 1831년 12월 16일 샤를 필리퐁이 신문 카리카티르에 기고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도미의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며 프랑스와 라블레의 풍자소설에 영감을 받아 그려졌습니다. 그림 속에 보이는 거인은 당시 프랑스 국왕의 루이 필립입니다. 거인의 모습을 한 왕의 입에는 긴 판자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백성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비싼 옷을 입어 보이는 국회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쓰러져서 앉아있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회의원들은 백성들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바구니에 매가지고 판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왕의 배설물인 종이가 보이는데 이것이 세금 감면서이고 세금 감면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세금 감면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만평은 현 시대의 만평이고 돈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부자와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보이며 그림 속 노동자들은 점점 불만이 커져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그림이 대통령,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 감세안을 발표한 것을 토대로 그려졌습니다. 이 세금 감세안은 감세를 통해 사회에 돈이 더 많이 풀려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부자들과 대기업의 유례없는 세금 혜택이며 역대급 부익부, 빈익빈 개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감면해준 제도로 인해 금수저 대물림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강티와 현 시대 만평 두 개를 분석해 보았을 때 공통점이 착취당하는 노동자들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부자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도미의 작품과 현 만평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당시 프랑스 정치 상황과 현 사회의 모습은 매우 흡사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의 최종 결론은 저희는 당시 군주제였던 프랑스와는 달리 민주주의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는 결국 소수의 대리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들에게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권력자는 그 권력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안간힘을 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속성은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언제나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시민의 정치적 참여입니다. 제 발표문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도미의 수많은 작품들 중 당시 프랑스의 부정부패한 정부를 바로잡기 위한 민중들의 저항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는 이러한 저항 운동은 국내에서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우리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팀은 다른 팀과 다르게 팀 논문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해서 모두가 다 다른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팀 홍서연입니다. 저의 논문 주제는요, 제목에 써져 있다시피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에 대한 고찰입니다. 네, 제 논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과학팀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요. 우선 저희는 아까 말했다시피 개인 논문으로 다른 팀과 다르게 진행을 했고 이게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주제 목차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논문을 쓰기 전까지 계속 자료 찾기, 자료 정리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도 계속 목차 수정하고 내용 수정하고 필요한 자료 찾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논문은 완벽함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잘 완성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의 논문 목차인데요. 저의 서론에서는 논문 그 주제에 대한 동기 그리고 연구 주제를 이야기하고, 본론에서는 인공지능의 정의, 유형, 그리고 공존의 정의, 그리고 인공지능의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결론은 대응 방안 제시입니다. 저의 동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자료를 찾았는데,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인간과 인공지능은 이미 공존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러면은 그 공존이 어떻게 조화롭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생겨서 이제 동기를 중간에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의 유형인데요. 인공지능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강인공지능입니다. 강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사고가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그의 예시로는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도라에몽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양인공지능입니다. 양인공지능은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만 작동이 가능한, 한마디로 자의식이 없는 인공지능인데요. 예로는 구글 알파고나 IBM 왓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인공지능인데,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고요. 예로는 터미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긍정적 사례를 두 가지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복지 분야 AI 돌봄입니다. AI 돌봄은 SKT에서 만든 인공지능인데,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노인 고독사, 노인 돌봄, 노인 빈곤 등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인공지능은 생활안전사고나 기저질환 악화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심리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응급 증상이 생겼을 경우 아리아 살려줘라고 외치면은 119에 바로 그 출동 요청이 들어가는 그런 인공지능인데, 올해만 해서 총 500건의 SOS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의료 분야인데, 병원에서 혈액을 운반하는 로봇이라고 해서 검체 운반이나 약제 운반을 원래는 간호사들이나 의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로봇이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옮겨졌을 이렇게 하면서 기록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고요. 다음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사례입니다. 이거는 미 공군 가상훈련에서 AI 드론에게 적의 지배공 미사일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인간을 지시를 내렸는데, 인공지능이 미사일을 파괴하라. 그리고 인간은
이제 공격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명령을 인간이 내려서 그거를 하는 게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은 그거랑은 다르게 자기 판단이 그거와 맞지 않으니까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인데요. 미국에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자율주행을 되는 차량의 이제 교통사고 발생이 총 736건이 되는데 사고가 나는 원인은 대부분 소형 차량, 그러니까 소형 탈 것 오토바이 같은 거나 아니면 응급 차량 같은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이처럼 이제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가 비례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조화로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안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분업관계인데요. 그 예시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딥러닝 프로그램 훈련과 로봇 도우미가 있는데 딥러닝 프로그램 훈련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로봇 도우미입니다. 로봇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희 사회에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고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개의 예시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분업관계가 이처럼 효율적으로 이어졌을 경우 인공지능이 혼자 맡는 것보다는 덜 사고가 일어나고 조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일본이랑 EU, 카카오, 구글 등의 기업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 기업들 중에서 구글 가이드라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에 유익한 AI 개발, 두 번째는 불공평한 편견을 만들거나 조장하지 않은 안전성, 보장을 확보한 개발이나 실험, 사람들에 대한 설명 책임, 프라이버시 및 디자인 원칙 적용, 과학적 탁월성을 탐구, 이런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AI 이용 기술 제공 등이라고 써져 있는데 2018년 6월에 발표를 했고요. 이런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서 이제 그게 제도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아까 나왔던 부정적인 사례나 그런 것들을 줄이고 조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을 쓰면서 겪은 어려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하지라는 저에 대한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었고 논문을 처음 써보고 혼자 써보다 보니까 이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로
막 아무거나 찾다 보니까 저한테 필요 없는 자료들도 찾아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조금 힘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되는지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쓰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서 초반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있었어요. 네, 더 자세한 거는 제 논문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문연구과학팀 고성환입니다. 제 논문은 제 논문의 제목은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입니다. 제목 그대로 논문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이고요. 더 정확히는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의 융합에 대해 다룹니다.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세대 산업혁명이고 18세기 초기의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일어난 산업시대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인데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로 가상 우주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고 주제를 정할 당시 메타버스가 저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분야의 융합에 대한 내용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러한 기술 발전이 어떻게 전체 산업을 재편하고 고용 환경을 재정의하며 사회 구조의 구조를 형성하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은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의 개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에서 다룬 핵심은 기술들의 상호작용과 그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제조부터 맞춤형 의료까지 이미 산업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불러오고 있고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가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때 SF에 국한되었던 개념인 메타버스는 급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기원부터 현재 상태까지 진화를 보면서 디지털 환경을 연결하고 경험하는 법칙을 재정의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봤고 이 두 가지 힘의 융합은 전례 없는 가능성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단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놀이터 같은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경제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 경제가 등장해서 디지털 자산의 생성과 거래 및 소유가 가능해졌고 NFT는 소유권과 진정성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디지털 상거래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와 창작자는 디지털 창작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는 경제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의 예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의 힘이 인류 문명의 궤적을 형성하고 있고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경이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상호 연결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어떤 캔버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형과학팀 최지안입니다.
네, 저는 인공자궁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했는데요.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냐면 이제 과학과 정치라는 키워드를 두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 윤리적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윤리적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에 대한 되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문제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에 인공자궁을 알게 되었고요. 네, 인공자궁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네,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자궁이란 뭐냐? 인공자궁은 조산아의 생존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처음 연구되기 시작했는데요. 인큐베이터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큐베이터는 호흡기를 통해서 조산아의 호흡을 해주는 거라면, 인공자궁은 그 엄마의 자궁과 같이 그 탯줄과 비슷한 형태로 호흡을 해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인공자궁이 조산아의 생존율을 높이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액토라이프라는 제 논문에 나오는 인공자궁을 구현한 건데, 네, 설계한 거의 자료고요. 실제 사진은 아닙니다. 제 논문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출산과 인공자궁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고요. 첫 번째인 저출산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책은 어떤지 알아보고 앞으로의 예측까지 해보려고 했고, 두 번째로 보존 생식술에 대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 생식술을 통해서 인공자궁과 연결을 시키려고 했고, 크게 보조 생식술의 종류랑 대리모와 대리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다루었는데요. 보조 생식술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인공수정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대리모와 대리부는 보조 생식술이라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계열이고 또 사회에서 나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 같이 넣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도 이때까지 어떤 기술이 연구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기술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넣었고요. 인공자궁 파트에서는 이때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수록했고, 그리고 저출산의 어떤 부분에 인공자궁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임신과 출산이 모두 인간의 몸 밖에서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이었고요. 인공자궁이 실현되려면 아직 극복해야 할 한계들이 남아있는데요. 법적으로는 14일 규정이라고 이제 배아를 체외해서 14일 이상은 연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공자궁도 그거에는 연구가 불가능하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조산아에게 카테터를 심을 만큼 조산아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인공자궁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일단 인공자궁을 알리는 것이었는데요. 왜냐면 인공자궁은 많은 윤리적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잘 알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고, 제 주제와 마찬가지로 인공자궁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지 알아보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고, 최종적으로는 인공자궁과 저출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결론은 인공자궁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인데요. 왜냐면 인공자궁이 출산 자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 경제적 이유라던가 아니면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것은 인공자궁이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공자궁은 저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자궁이 실현될 경우에 더 큰 윤리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5학년 2년 과학팀 박지원입니다. 저의 논문 주제는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과 그 대안의 고찰이고요. 이건 발표 순서입니다. 논문 주제를 설명하고 왜 이 주제를 고르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자료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지 설명한 다음 결론과 앞으로의 생각 정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 주제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기후변화에 대한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이고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사람들에 대한 국제적인 대안은 어떠한지 살펴본 뒤 제가 제시하는 대안을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논문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논문의 주제로 정하게 된 동기는 일단 첫 번째가 기상이변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눈이 오고 있지만 어제는 비가 왔죠. 이례적일 정도로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걸 봐도 기후변화나 기상이변 관련된 뉴스는 하나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가? 하고 하는 궁금증이 들었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들이 좀 최근에 좀 많아서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가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 다음 바이든이 다시 복귀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또 기후변화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기후협정이 뭔지는 제가 발표를 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논문 자료는 관련된 논문, 뉴스 기사, 그리고 관련된 책을 참고해서 썼습니다. 일단 논문의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기후가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요. 일단 간혹 기후랑 날씨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후랑 날씨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후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일어나는 기상현상을 평균화시켜서 나타낸 거고요. 날씨는 시시각각 변하면서 일시적으로 변하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란 무엇일까요? 했을 때 기후변화는 기상현상이 평균적인 상태를 넘어서 좀 이상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말하고요. 이 기후변화가 왜 일어났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건 온실가스로 인한 온실효과가 있습니다. 온실효과란 마치 지구가 하나의 온실이 된 것처럼 지구의 대기권에 이 태양에서 방출된 이 열에너지를 가둬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온실가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이 열에너지를 튕겨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가 끼치는 영향들을 많이 살펴보았지만 폭염이 있을 수 있겠죠. 온도가 높아지니까요. 폭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봤던 내용은
해수면 상승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몰디브의 전 대통령인 모하메드 나시드가 수몰 위기에 처한 몰디브를 알리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아예 물 속에서 잠수 장비를 갖추고 수중에서 내각회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난민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어떤 기관에 따르면 전쟁 난민보다 요즘에 환경 난민,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인한 난민, 기후 난민이 더 많은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대응 사례가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일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때 정한 하나의 대응책이 바로 기후 협정입니다. 기후 협정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각국이 기후 협정에 가입해 있으면 그 국가는 온실가스,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있고, 감축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이 있는데요. 특히나 파리 협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이만큼 감축하겠다라는 걸 정해서 이행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이 파리 협정에 따라서 이 파리 협정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했고 이행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반의 반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끝에 가서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시행 예정이지만 주목받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에코 마일리지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에코 마일리지는 자발적인 그런 에너지 절약, 만약에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혜택이 되는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아직 서울 등의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되면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 뉴딜인데요. 그린 뉴딜은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을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바꾸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 산업 체계가 다시 재구성되고 기후변화 대응과 동시에 일자리 완화도 동시에 누리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려점이라고 하면 일단 화석연료를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격한 탈탄소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그린 뉴딜을 할 만한 사회적인 비용이 충분한가? 이 정도가 우려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해외의 대응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가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국내 말고도 해외의 대응 사례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제시했던 대안에 한계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혜학교도 생태 중심적인 학교고 학생들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네.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학교 학생들 그리고 교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가를 수용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쯤에서 했고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군사과학 발전사를 통해 냉전 발발 원인 재해석하기입니다. 제가 일단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냉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냉전의 사전적 의미는 무력을 사용하는 열전의 반의어로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 경제, 외교, 정보 따위 등을 수단으로 하는 국제적 대립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역사적 의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소련의 붕괴까지 지속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대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가 연구를 하게 된 연구 이유는요. 아까 애니메이션 냉전은 오직 이념적 갈등만을 원인으로 두는가에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반응처럼 주제가 조금 폼나서 했던 것도 좀 있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라는 도시로 가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얄타에서는 미국, 소련, 영국의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이제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 그리고 독일의 전후 처리, 그리고 유엔의 대략적 월계, 폴란드의 영토 회복 및 정부 구성 등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얄타 회담을 통해 얻게 된 것은 새로운 국제 질서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란 2차 세계대전 이후 신흥 패권군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죠. 예, 그들을 주도로 급변한 정치와 경제 구조 따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얄타 회담은 이러한 질서를 강대국들 간의 합의로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2차 대전이 끝나기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은 전후 사회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위협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냉전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발발하게 되었는지 찾기 위해 연합국의 독일 점령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국은 2차 대전에서 승리한 후 얄타에서의 합의대로 패전한 독일을 4개로 나눠 가졌습니다. 연합국은 독일에 입성함과 동시에 나치 독일의 수많은 과학기술을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연합국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게 독일의 미사일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V2가 있죠. 이제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인데요. 이걸 독일을 승리로 이끌어주지는 못했는데 앞으로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V2가 나중에 ICBM이라는 냉전을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 논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좀 자세한 내용.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냉전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한 발의 원자폭탄을 수여했는데요. 이제 화려하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련은 극심한 안보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이후 소련도 이제 핵개발을 내기 시작해서 1949년 핵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미소 양국은 안보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군사과학의 발달서로 본 냉전은 이제 냉전의 시발점으로 찾는 부분인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래서 레이저 포인트로 하려는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미국의 핵개발이 초래한 소련의 안보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시각을 현재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미-중 신냉전입니다. 신냉전의 원인은 민주주의 국가와 일당 독재 국가라는 두 국가의 이념적 차이만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제 신냉전을 좁은 시야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헤쳐나가야 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외교에도 좁은 선택권만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 연구에서 군냉전을 군사과학의 발달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처럼 다양한 시각을 통해 신냉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논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정립입니다. 처음에 저는 2022년 챗GPT의 폭발적인 유행으로 저도 챗GPT를 접할 기회가 많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챗GPT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인간과 인공지능은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간단한 물음을 주제로 잡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논문을 작성하면서 이게 과연 공존이라는 두 단어만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작성 도중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의 논문의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서론에서 논문이 전하려고 하는 바를 대략적으로 요약하고 본론에서 인공지능의 종류,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와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말하는데 인공지능의 종류에서는 챗GPT나 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인공지능의 미래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나 규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설명할 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논문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챗GPT와 겐, 그리고 아실로마 법칙과 지능형 로봇법이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이것들을 요약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머신러닝은 1959년에 아서 사무엘의 논문에서 최초 정의된 기술로 인간과 같은 학습 능력을 인공지능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시키면 인공지능은 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기술이고 물체의 특징을 스스로 알아냅니다. 머신러닝의 경우 같은 물체의 사진이더라도 각도나 색깔 등등의 차이가 있으면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딥러닝은 사진을 자체를 학습해서 특징을 스스로 알아내기 때문에 머신러닝 같은 오류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딥러닝 기술을 차용해서 만든 인공지능이 챗GPT와 겐인데요. 챗GPT는 혹시 사진 보이시나요? 사진에서 제가 머신러닝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챗GPT에게 부탁했는데 챗GPT는 제 질문에 맞춰서 맥락을 파악하여 대답을 하였고 제가 이탈리아어로도 설명해달라 했을 때 그것을 또 그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챗GPT는 이와 같이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질문할수록 더 정교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겐은 적대적 신경 생성망이라는 뜻인데요. 실제에 가까운 그림이나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원래 움직이는데 이게 멈춰가지고 저 빨간색 점 같은 걸 움직이면 강아지 입도 움직이고 귀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사진은 얼룩말이 말로 변하고 말이 얼룩말로 변하는 것처럼 걔는 사진을 마음대로 합성시키는 인공지능입니다.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 두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생성 모델이 이와 같은 사진을 만들어내면 판별 모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해 나가면서 더 발전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들은 사람들이 악용을 할 수 있잖아요. 챗GPT의 경우에는 실제로 과제 컨닝에도 사용되고 걔네 같은 경우도 딥페이크 같은 윤리적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아실로마 23법칙과 지능형 로봇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실로마 23법칙은 AI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캘리포니아 아실로마라는 지역에서 2017년에 컨퍼런스가 열려요. 거기서 연구 목표와 가치 추구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법칙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스티븐 호킹이나 일론 머스크 등 유명한 인사들도 서명했습니다. 이 법칙은 연구 이슈, 윤리와 가치, 장기적 이슈 세 가지 대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주제도 있는데 그건 제 논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1월 17일부터 시행된 법인데요. 지능형 로봇법이고 원래 본명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입니다. 그동안은 인공지능은 특정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처럼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진을 보면 저 로봇이 지금 커피를 배달하고 편의점 음식들도 배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운전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크기와 무게의 제한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논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러 관계가 중첩되어 있고 그래서 공존이라는 두 글자로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간이 인공지능을 악용하기도 하고 또 잘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존이라는 단어로 완벽하게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최악의 타이밍에 등장한 구세주 2년 문학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논문 제목은요, 조지 오웰의 1984를 중심으로 살펴본 전체주의의 비판과 극복입니다. 차례는 이렇게 되고요. 일단 서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정치라고 말했을 때 저희가 문학팀이잖아요. 먼저 연결할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1984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1984를 익히 들으면 알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조지 오웰의 1984는 1949년작으로 당시에는 미래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1984 속의 세계는 규칙 정연하고 딱딱 맞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오웰이 생각한 전체주의 세계는 그닥 좋지 못했나 봅니다. 저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저희에게 우리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 보면요. 본론으로 넘어가면 먼저 왜 1984가 전체주의인지 알고자 해요. 전체주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전체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전체주의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모든 활동은 오로지 전체, 즉 민족이나 국가의 전립과 발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념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 및 체제. 근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를 개인보다 우위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체제. 그리고 1984가 왜 전체주의 작품인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1984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1984 내내 소설 속에서는 전체주의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주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이 책이, 이 소설이 전체주의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 몇 가지 요소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로 주인공 윈스턴을 감시하는 텔레스크린, 마이크로폰, 사상경찰입니다. 이 감시 장치들은 주인공 윈스턴이 어딜 가든 따라붙으면서 그의 일거일수투족을 감시하는데요. 특히 텔레스크린 같은 경우는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감시 장치로서 윈스턴이 무엇을 하는지 다 파악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장치입니다. 마이크로폰은 텔레스크린 이외에도 거리에 가면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 사이에 막 숨겨놓기도 하고 그 목소리만으로도 신분을 특정할 수 있어서 이 1984 속 세계, 그러니까 오세아니아의 당원들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까먹고 언급을 안 했는데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문장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명한 문장이죠. 이 빅브라더라는 친구 분은요 1984 속에서 등장하는 그 오세아니아의 집권당의 지도자의 격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빅브라더라는 사람이 실제 하는지는 사실 소설 끝까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당원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빅브라더가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빅브라더가 절대선이고 그리고 빅브라더를 사랑해야 하고 빅브라더는 무조건 맞는 것을 해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만 믿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 증오입니다. 이분 증오는 윈스턴을 포함한 모든 당원들이 직장에 있을 때 특정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당에게 반역을 저질렀던 인물, 골드스타인이라는 인물을 향해서 여러 가지 분노와
증오와 혐오와 욕설과 이런 걸 내뱉는 시간인데요. 이런 게 굳이 이렇게 통제된 상태에서 있는 이유는 이런 추상적인 분노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기한테 해를 끼쳐서 뭐 이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냥 당에서 설정한 나쁜 사람, 당에게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하게 되면은 이 소모적인 감정이 여기로 향함으로써 저 사람은 악이고 내가 속한 이 집권당은 선의 영역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거다라는 그런 사상을 주입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인간성의 말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이 있어야 무언가 일이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런 식으로 가족이 구성되는데 사실 1984 속의 세계는 사랑을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만들기 위한 성관계의 과정도 쾌락이 없음을 무조건 그렇게 종용하고 쾌락이 없게 하기를 그렇게 구성된 가족은 서로를 고발하기 이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이상한 당에 약간 빅브라더 싫어 이런 말만 하면 경찰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했어요 하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1984 속의 세계에서는 3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윈스턴이 속한 오세아니아와 이스타시아와 유라시아인데요. 이 3국은 서로 추구하는 절대선은 다르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매 순간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앞서 언급했던 이분중화 같은데요. 다른 점이라면 이분중화는 특정한 인물을 향해 내뱉는 증오라면 전쟁은 우리 국가가 선이고 쟤네 국가가 나쁜 거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103페이지에 나오는 전쟁과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이란 표어인데요. 이 표어는 오세아니아가 어떤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표어여서 PPT에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본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앞에서 보여줬던 소설 1984에서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찾아보기로 했고 그중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한 건 중국과 한국의 전체주의적인 모습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천망 시스템과 황금방패 시스템을 볼 수 있는데요. 천망은 대중감시와 연관된 시스템이고 인터넷 통제와 관련된 황금방패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황금방패 시스템은 중국 정부에서 1998년 기획을 하기 시작해서 2003년 실행된 시스템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계속 말했듯이 인터넷 통제라는 시스템이고요. 중국 당에 반대되는 그런 단어, 예를 들면 천원문이라든가 아니면 티베트 인권 등의 단어를 검열하고 아니면 해외에 접속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프로그램들을 전부 차단하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천망 시스템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늘의 망이라는 단어를 가진 그 시스템인데요. 천망은 국민의 안전과 범죄자 추적을 위해 설치된 그런 진행된 프로젝트로 중국 전역에 CCTV가 쫙 깔리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국의 CCTV는 단순히 보여지기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앞에서 보이는 사진처럼 얼굴이 인식만 해도 이름과 그 사람의 점수 같은 게 나옵니다. 여기서 점수란 그 중국 인민들이 나쁜 짓,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다든가 그런 짓을 하면 감점을 받고요. 감점을 받으면 사회복지 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 부분은 좀 더 점수를 받은 건데요. 이거는 봉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 그 중국 당내에서 그 사람에게 추가적인 점수를 지급하고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사회에서 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또 코로나 상태에서도 묘하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라는 강력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 내부에서 코로나를 아예 지워버리겠다라는 시스템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도시라든가 아파트 등을 봉쇄시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못 나오게 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었던 이른바 K-방역은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허나 당시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거주지, 나이, 동선 등을 모두 공개하고 격리 상태를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감시 및 관리하였고 전 국민에게 마스크 의무 착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자기 진단 앱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자기 상태를 보고하도록 시킨 점까지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비상상황이라는 점과 코로나19가 굉장히 높은 전파성을 가진 바이러스라는 점을 감안해도 점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K-방역이 전체주의적인 면을 띄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고도 이제 올해 8월 있었던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당시 잼버리는 폭염 속에 그늘 하나 없는 땡볕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었고, 이 말고도 부실한 운영과 시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규탄받았습니다. 때문에 당시 온열 질환에 시달리던 대원들을 위해서 영국 등 주요 참가국들이 대원들을 귀국시켰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K-POP 콘서트를 이용하냐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당시 K-POP 콘서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멤버 일부가 군대에 있었던 BTS 사출을 시도하는 등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여러 K-POP 아이돌을 불러 모으고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차출한 부분은 전체주의 체제의 부분을 떠오르게 합니다. 저희는 앞서 조사했던 것을 토대로 이제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라는 차례를 또 새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비판을 설명드릴게요.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자, 정치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유명한 사람이죠.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녀는 객관적인 적이란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전체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객관적인 적이란 앞서 언급했던 이분증오와 국가 간의 전쟁같이 골드스타인 같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람을 혐오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것을 선으로 취급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편은 악으로 취급하게 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거를 종용하는 것을 일컬어 객관적인 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수준이었다면 전체주의 정권은 거대한 범죄 이후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듯이 전쟁과 학살이 지속되기 위해 객관적인 적의 범주는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그러지 않던 나치가 갑자기, 독일 쪽에서 나치가 갑자기 유대인들이랑 장애인이랑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악으로 취급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예컨대가 아니지, 객관적인 적이란 개념은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당의 집권자이자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으로 적으로 지목된 특정 집단이나 사람은 어떤 절차 없이도 공격당하는 게 합법적이게 변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다음 부분의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에서 극복 파트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공화주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일단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공화주의란 개인의 사적 권리보다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을 강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일단 예, 공화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시돼야 한다는 예, 원칙을 가지고 전개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공공의 헌신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공화주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이제 공화주의의 또 다른 포인트는 이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것이 이 공화주의의 이루는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화주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인 공화국 대한민국의 법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8항,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배를 피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공공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흡연을 하는 자유를 벌금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공화주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찾아보자면 뭐 주차 문제라던가 아까 얘기했던 K 방역 등이 있겠죠. 이제 어쨌든 공화국이니까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체제와 방책들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이 몰릴 가능성이나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나 다른 나라에는 삼권 분립이나 의원 내각제 같은 체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체제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 바로 저희들의 깨어있는 의식인데요. 이것이 저희 논문의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전체주의를 왜 전체주의는 위험하고 우리는 왜 그 전체주의를 견제해야 하는가? 왜일까? 일단은 전체주의가 화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전체주의는 이제 1984처럼 소설 속이나 역사 속에만 나오는 그런 체제가 아닌 지금 현재 중국, 옆 나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것을 의심해야 한다 하는 거고 1984에서의 주인공 윈스턴의 저항이 물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의 비판적 의식과 그의 서툰 저항이 그 이야기를 1984라는 이야기를 이끌어냈던 거고 그 덕에 우리 독자들이 오세아니아를 보면서 전체주의적 모순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깨어있는 의식이 지금 현재 사회에 숨어있는 전체주의를 대항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저희 논문의 결론입니다. 네. 일단 저희는요, 내가 볼게요. 저희는 일단 제목에서 보다시피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의 관점으로 제가 그 토론 문화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목차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뭐 앞에 철학팀 첫 번째 발표했던 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1학기 때부터 철학팀은 미의 자유론을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고 분석하면서 두 가지 쟁점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과 사회 충돌되는 부분, 즉 개인의 자유 내지는 권리가 사회의 이익 내지는 사회 공공의 이익에 충돌될 때 어떤 생기는 문제점들 내지는 그런 것들요. 그리고 토론, 소통에 관련 문제들. 자유론에서 계속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리 되게 토론을 중요시하고요.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자유로운 소통, 자유로운 의견 개진 그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쟁점이 나왔고요. 그 쟁점을 바탕으로 첫 번째 팀은 학교폭력 사투제재 뭐 이런 개인의 충돌을 다룰 나눴고 저희는 이제 토론, 특히 토론인데 뭐 저희가 국회에서의 토론, 우리나라 공공에서의 토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다들 뭔가 그저 큰 얘기들이잖아요. 인공 자궁이라던가 기후 위기라던가 뭐 냉전이라던가 너무 어려운 얘기만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좀 작은 우리 학교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저희 학교의 토론, 소통의 얘기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이주영 학생이 조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재호 학생, 윤명호 학생으로 저가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 소통이잖아요. 저희 학교 저희 이제 논문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지하학교의 소통과 토론이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렇겠죠? 자료가 막 서울대에서 우리 학교 토론을 조사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토론에 대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자면 전반부에는 토론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토론이란 무엇인가
그 이후에 미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토론에 대해서 내지는 미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를 다루고요. 이게 후반부에서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토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떤 문제점을 느낀다던가 개선점을 느낀다거나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나중에 도출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는 토론 동영과 미래 토론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론이라는 게 저희도 그렇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되게 토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토론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독토글이라는 수업이 있고요. 뭐 철학 시간에 토론하고요. 그리고 지혜 발사 그 토론도 있고. 그러니까 토론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토론이란 말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토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에서 얘기하는 토론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첫달랑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에서 저희도 뭐 논문이라던가 기사라던가 바탕으로 저희가 사회 토론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정리하자면 있습니다. 토론은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의견 조율과 내지는 논증을 통해서 이게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나아가면서 함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토론이다 라는 게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논문들에서 제시하는 토론이라는 것이었고요.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론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그것이 토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토론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관계가 평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마디 했는데 김정학 학생이 와가지고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난감하겠죠? 그렇듯이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 지하학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지하학교에서 설문조사라던가 인터뷰를 통해서 지하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토론이 자유로워야 되고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그런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잘된 토론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결국 폭력적인 분위기 내지는 선배 후배 간의 위협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토론과 지하학교의 토론과 사회에서 사용하는 토론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차이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 PPT가 있군요. 오케이. 자, 공통점은 이거예요. 자유롭게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가 평등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이게 사회에서 사용한 말하는 토론과 우리가 학교에서 얘기하는 토론의 공통점이 되겠고요. 차이점을 한다면 일단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한정적이고 협소하고 늘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말하기보다 좀 차이점? 그러니까 같은 사람 말한다. 그러니까 늘 다 아는 사람끼리 말한다. 라는 게 좀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 나이 차이입니다. 이게 특히 우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쭈루루 있는 곳이고 그 10대 내지는 청소년기에 1년 1 차이가 크잖아요. 그 차이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어떤 그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어떤 불편함? 내지는 서로 큰 나이 차를 위해서 불편함이라던가 폭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저학년이라든 편입생 같이 학교 내에 기반이 부족한 학생들이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이런 게 토론인데 그럼 밀이라는 사람은 밀이라는 사람은 무슨 토론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에서 있어요. 이 밀이라는 아저씨는 1800년대 초반에서 1800년대 후반을 살았던 영국 사람입니다. 철학자이고요. 자유로운이라는 텍스트를 썼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밀은 일단 토론을 얘기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유로운 책 제목이 자유로우니까 자유란 무엇이냐?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우선 시작해요. 자유라는 것이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회가 내지는 사회 또는 문명이 발전하고 진보하면서 권력이 이동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 내지는 소수의 계급, 소수의 민족들이 다수를 지배하는 형태였다면 우리가 사회가 진보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각자가 각자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로 정치가 발전 내지는 변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소수가 행하는 다수에 대한 지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다수 여론에 의한 지배입니다. 다수 여론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앞에
문학팀이 발표한 전체주의랑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 다수 여론의 지배가 뭐가 문제냐. 우선 소수 권력은 사람들에게 극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이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했으면 사형이다. 이런 식으로 극형을 내려서 눈에 보여요. 이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근데 다수 여론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뭐죠? 예. 보이지 않게 이제 사람들을 그 자유로운의 표현이냐면 목을 움켜쥔다 그러거든요. 약간 숨 쉴 수 없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연예인을 매장하는 우리 사회의 행태랑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너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 완전 원자화돼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어떤 강한 권력을 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다수 여론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비판을 힘들게 한다 라는 게 미리 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랬을 때 자유에 대한 원리를 하나 얘기해요.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 그러니까 여기서 행동의 자유라고 하면 모든 의미에서 자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를 보호할 때를 뿐이다. 자기를 보호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짓을 하건 불합리한 일을 하건 비효율적인 일을 하건 방해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켜져야지 그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의 분야에서, 토론의 영역에서 이 저가 가장 잘 지켜져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고 이게 대화라든가 소통, 함정이 대회 이런 것들로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토론의 영역에서 특히 이 자유라든가 이 자유가 잘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미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견을 딱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할 때 그걸 막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달라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억압할 때만큼이나 혹은 더 나쁜 일이다. 그것은 미래 세대, 현 세대, 그리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침묵을 강요하는 의견이 지금은 틀린 의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모순된 존재고 결핍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진리를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침묵을 강요하는 의견이 진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의 말을 막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의견을. 두 번째, 설령 그 의견이 틀린 것이 할지라도 일정 부분은 진리를 포함할 수 있어요. 일정 부분 진리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 틀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를 더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자유 의견을 또 존중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좀 길죠? 요약하자면 진리가 옳은 것이 할지라도 그게 시험받거나 내지는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게 옳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편견이나 관습처럼 그냥 그러니까 믿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해가 뜰다 할 때 그게 어떤 토론이라든가 과학적 입증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그걸 막 야 서쪽에서 떠왔는데 야 너 그걸만 하지 마, 그 틀린 말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진짜 옳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주장의 의미 자체가 실종하고 퇴색되면서 사람들의 행동과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냥 과학적 사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드린 게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서쪽에서 해가 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막게 된다면. 그래서 밀은 이러한 이유로 모든 의견, 우리 사회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일베 같은 극우적인 주장부터 폭력적인 주장 등등등등 다른 사람에게 그 주장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모든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튼 토론이고 이 미리 얘기했던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 내지는 완전한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라는 토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학교의 토론을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교의 토론은 지금 어떠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주영 학생이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저희 연구 방법으로 채택했고요. 설문조사입니다. 저희 설문조사는 학생들은 지하학교 토론 문화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고요. 전교생 대상으로 해서 총 50명 정도가 답했습니다. 또 투표를 몇 개 가져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천쌤이 저희 처음에 할 때 PD교획 주신 부분이어서 잘 안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지하교의 토론회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있나요? 네, 예가 24%, 아니오가 76%입니다. 별로 많지는 않죠. 자, 어떤 장소에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항에는 학생 자치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선배와 후배가 함께 논의한 장소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나요? 라는 문항에는 기초과정과 편입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항에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폭력적인 반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학교 설문조사로 봤을 때 특히 저학년이나 편입생이 사람이 많은 혹은 이제 선배와 후배가 함께 논의한 장소에서 어떤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세분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느냐, 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선배들이 무섭다 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견을 냈을 때 그것에 대한 존중이 없다.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폭력적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을 못하겠다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지하학교에서 토론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오가 40%, 얘가 60% 나왔고요. 지하학교 토론의 장점을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우선 토론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다, 지하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양측의 다양한 의견 교류가 있다. 그리고 모두가 지하학교 이제 전교생이 함께 모여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물어보는 문항에서는요,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요. 그리고 가끔 분위기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토론을 귀찮아합니다. 예. 예,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저희가 질문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결과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하학교에서의 토론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답하였고요. 그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폭력적인 토론 문화,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폭력적인 토론 문화로 지하학교 학생들이 이따금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토론 도중에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하는 것으로 이제 토론 분위기를 폭력적으로 만드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올라갈수록 눈치 볼 사람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학생들의 소극적인 참여입니다. 말할 때 선배들의 눈치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다수의 앞에서 마이크를 잡기가 불편하거나, 네, 그래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내가 아무리 의견을 말해봤자 이 학교는 들어주는 게 없는데 내가 여기서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토론을 회의적으로 보는 학생들도 다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현재 지하학교 토론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명백히. 그건 자유롭지 못한 의견 교무인데, 그 이유는 어떤 지하학교의 토론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소수의 구성원들의 폭력적인 단어 사용이나 언행 등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수민이가 말한 토론의 정의와 또 미리 생각하는 토론의 정의와도 맞지 않는 저희의 토론 문화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어 사용 등에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뻔하긴 하지만 결국 결론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타인의 주장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너 그러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강단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쉽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또 많은 의견이 들어와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좋은 지하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인의 의견이 나의 의견이 되지 않도록 이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저희의 토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나와서 인사하시죠.
인사하라고 들어가라고. 네, 감사합니다. 2년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